시진핑 실각 후 100일 4부 경제와 사회 충격. 중국의 정치 불확실성은 이제 경제의 심장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냉정했습니다. 온건파가 주도권을 잡을지 강경파가 장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 외국계 제조기업들은 새로운 생산 기지를 발표했고 골드만삭스, HSBC 같은 국제금융사들은 중국 지사 인력을 줄였습니다. 홍콩 자본시장을 통한 역외 타출 자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 15%, 거래소는 장중 거래를 중단했고 국영기업들에게 주식 매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하리안을 돌파했고 은행 앞에는 달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환전소에는 달러 맺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광저우, 상하이, 청두, 도심 곳곳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부패 척결을 외치는 구호 속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선거라는 금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온건파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강경파는 무장경찰을 배치하며 강제 해산을 준비했습니다. 시위는 이제 단발적 분노가 아니라 전국적 물결이 되었습니다. 광저우와 상하이에서는 수천 명이 모였고 베이징의 대학가에서도 학생들이 백지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무장경찰은 도심 진입로를 차단했고 SNS에서는 실시간 영상이 퍼졌다가 몇 분 만에 삭제됐습니다. 온건파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전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동산 부양책, 외자 유치 완화. 그러나 외국 자본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CCTV는 임시 지도부의 연설을 전국에 생중계했습니다. 중국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질서를 되찾고 경제를 되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 권력 공백의 파장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의 회의실과 군사기지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혼란을 위기가 아닌 협상 기회로 보았습니다. 백악관은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복원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속내는 온건기업파를 밀어올려 강경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작한 미국은 무역기술 제재 완화를 주권으로 대만 문제에 관한 레드라인 협상을 은밀히 제안했습니다. 브뤼셀의 시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유는 중국 시장 접근권과 공급망 안정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경제 침체에 빠져있던 독일과 프랑스 정상은 임시 지도부와 화상회담을 열고 재생에너지, 자동차, 반도체 협력 체계를 타진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최소한으로 언급되고 대화의 무게추는 철저히 경제로 기울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번 사태를 영향력 확대의 절호의 찬스로 보았습니다. 푸틴은 중로는 운명 공동체라며 군사훈련과 에너지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시베리아 가스관과 장기 석유 공급 계약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온건파로 키울면 이 모든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혼란은 동아시아 전역에 새로운 군사경제 계산법을 강했습니다. 서울은 중국의 불안정이 곧 북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합동 대비태세를 격상했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을 중국 의존 비율 30% 기하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와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쿄는 대만 유사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오키나와 규슈 방위 태세를 재점검했습니다. 미일 동맹하의 합동훈련은 한층 확대됐고 히톨류 반도체 핵심 원자재 수입선도 다변화됐습니다. 타이베이는 이 혼란기를 국제 외교 전환점으로 봤습니다. 군은 징병제를 18개월로 연장하고 미국, 일본과의 합동훈련을 늘렸습니다. 동시에 WHO, UN 가입 제도전에 나서며 이번 기회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너뜨리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임시 지도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경제 회복이 먼저일까? 권력 안보가 먼저일까?